예,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신문과 김종필 TV 합동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회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0년 12월 2일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그 예산안을 국회에 부의하는 시점인 날이기도 합니다. 오전 9시 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덕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북한은 국무위원장이기도 하고 국방위원장으로 호칭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정상인데 우리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님은 정상급 위원장님이시다. 이렇게 덕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바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10월 달에 워싱턴에서 한미 안보 협의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전작권, 정시 작전권 그 지휘에 관한 전환에 관한 이제 이견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 될지, 또 이게 가능하다고 보신다면 시급하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전시작전 지휘권 전환의 문제가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네네. 이제 사실은 조속한 임기 내 전환이라고들 이제 그렇게 했죠. 예. 그러나 이제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이제 조속한 전환이 상당히 이제 우리는 이제 노력을 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시기를 정해가지고 2015년 말까지 이제 전환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다가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연기가 좀 됐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조건에 기한 전작권 전환으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한 15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세부적인 조건은. 그러나 크게 봐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인데요. 기본이 우리 국군의 연합군의 기본 운영 능력, 그게 IOC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충족이 됐느냐. 그다음에 이제 FOC라고 주요 임무 운영 능력이 또 이제 충족을 되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 FMC라 해서 주변의 안보 환경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협상을 해왔고, IOC 검증, 기본 운영 능력 검증은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을 했다. 이렇게 이제 양국 간의 합의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올해 2020년도에 이제, 연합훈련과 FOC 검증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그게 이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이제 내년에 2021년도에 함께 하자.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미 측에서는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제 우리 서 국방장관이 미국의 이제 연례 안보 국방장관 회담이죠. SCM을 가서 미국 에스퍼 국방장관하고 이제 협의를 한 결과는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건이 과연 충족할 수 있을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훈련이라든지 그런 게 충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어떤 완전한 합의는 사실상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렸고, 그러나 2021년도에 FMC, FOC에 관련된 것을 하자. 이거는 이제 아마 어느 정도의 일치가 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사실상 임기 내 완벽한 전환을 우리 측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 측과의 협의가 완전하게 지금 현재는 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그렇고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이 이제 뭐 거의 이제 53조 정도, 그러니까 2년째 50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민들의 소망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남북한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 통일 실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제 일컬는 그런 역사적 책무가 있고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데 또 한켠에 보면 국방 예산은 2년째 50조를 넘고 뭐 첨단 무기 도입 등 여러 가지가 필요성도 있겠으나 이게 이제 보면 이율배반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이제 우리 군사 격언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이 정상회담이라든지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를 만들어가는 튼튼한 국방력 이것도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평화 만들기에 관련된 또 평화 만들기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국방력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어떤 평화 프로세스와 강력한 국방력을 건설이 서로 모순된다. 그거는 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고 또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전자권 전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그 미군과 우리 국군의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기 체계를 첨단화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또 비용이 필요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 어떤 남북 대화 또는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이 국방력 강화가 서로 모순된다. 그거는 저는 좀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예. 원론적으로는 이제 그 공감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근데 또 한켠에는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한미 동맹의 이제 기축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무기 구입에 대한 요구를 수용함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진척시키는 뭐 그런 어떤 긍정적 기제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국군의 무기 체계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의 70년 동안 한미동맹 관계 속에서 미군의 어떤 무기 체계와 거의 한 7, 80%는 일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연합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상호 운용성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난 수십 년간 이제 사실상 정확한 뭐 수치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마 수십조의 무기를 이제 우리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서 우리가 무기 체계를 현대화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뭐 어느 나라 우리 국산화 이전의 문제고요. 또 현재 우리 무기 체계도 많은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켠에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맥락과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측면, 그죠? 또 이것도 같이 견지를 해야 되는 건데. 자주국방의 어떤 과제는 뭐 어느 정부든지 간에 다 그 주장을 해왔고 또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방 개혁과 또 과학과 첨단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고 지금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결과는 어쨌든 이제 바이든 당선인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일단 공화당 민주당도 다르고 그래서 기조나 국정 운영 기조나 또 한반도에 대한 운용 뭐 이런 게 이제 또 변동이 생길 거라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 뭐 재배치 등 뭐 이런 그 맥락으로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과연 그 사안에 대해서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안보 전략은 어떻게 짤 걸로 예상을 하고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중요한데요. 미국도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에 전념을 해왔고, 우리도 이제 당연히 그 목표는 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하게 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또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일방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이제 약간 방향을 틀어서 타자주의 또는 동맹의 중시주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고는 좀 접근 방법이 다소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을 합니다. 원칙주의적이고 어떤 프로세스에 의한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또 바이든이 오랫동안 또 그 외교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외교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상당히 원칙주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렇게 볼 때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도 저는 우리의 룸을 좀 더 강력하게 찾아낼 수도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기대, 그러니까 변화에 따른 기회 요인,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 흐름은 이제 그 정부가 일종의 이제 그 견제하는 기조가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 그래서 트럼프 때는 이른바 이제 주한미군 이제 그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 계속 갈등적인 흐름으로 왔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 강론으로 치면. 그래서 강론으로 볼 때 이제 방위비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트럼프 때보다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장이 좀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왜? 원칙주의적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트럼프 정부 때는 원칙보다는 어찌 보면은 우월적 지위에서 우리에게 요구했다라고 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은 아마 합리적이고 또 법에 근거한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동맹의 가치를 좀 더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 수준에서 또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대신에 이제 우리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10차 협상에서는 1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아마 이제 5년 내지 좀 더 장기적인 단연 계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요. 그래야 부담이 좀 적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 작전권 전환의 문제가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료가 되지 못하면 이제 또 다른 접근법이 우리가 좀 필요할 것이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동맹 위주의 동맹 중시의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의 가치를 높이는 요구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미군 철수 문제는 이제 미국이 사실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매년 이제 법의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미 상하 양원에서
그 이하로는 못 줄인다라는 현재의 국방수권법이 이제 작년에 이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철수로는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만 다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동맹의 가치를 높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동맹과 함께 그 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에 있는 그 미군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군들의 그 순환 배치 또는 순환 훈련 이런 측면이 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철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그 순환 배치에 의해서 다소 이제 우리 주한미군이 이제 훈련 나가면은 이제 좀 줄어들 거고요. 또 들어오면 그대로 있을 거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그 융통성이랄까요? 뭐 이런 거는 미국 측에서 요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집권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북한의 태도, 북한이 이제 어떤 그 대응의 기조로 나올 거냐. 그래서 뭐 관심을 또 이니티셔브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 과거의 전례에 비춰보면 그 군사적 도발이나 의도적으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그 가능성이나 뭐 그런 경우가 이제 뭐 가정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그럴 경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하면 즉각 반응을 보였거든요. 북한이 미 대선이 끝나면 이렇게 축하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직까지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2일 현재 이것을 저는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번에 상당히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매우 당황하고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싱가포르 회담에서부터 하노이 회담까지 쭉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런 또 김정은 위원장도 그 북한의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해결하고 이제 경제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에서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매우 당황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하나가 그 북한의 최고의 존엄이잖아요. 북한 체제는 일종의 통치자가 계속 가는 이런 체제인데 미국의 세계 제1의 국가의 대통령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칠지 상당히 아주 관심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바이든 그 당선자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게 확실시되고 또 사실상 그렇게 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탐색전이랄까요?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특히 바이든 당선자는 원칙주의적인 접근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지금 세워야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2월 1일인가요? 11월 말일인가? 그 ICBM. 북한이 이제 ICBM 발사를 3년 전에 한번 실험도 하고 했거든요. 그게 3주년 정도 되는 그런 날인데 뭐 크게 보통 북한은 그런 날은 크게 뭐 어떤 행사도 하고 다시 과시를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조용하게 지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 이제 대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지금 신중하게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초창기에 이렇게 자극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호가 아닌가.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추이를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기조를 내고 대응을 할 텐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한반도가 이제 그 평화가 정착이 되고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노력들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미국하고 북한의 대응 기조가 한반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니까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기왕의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평화 관리에 대한 이 기조를 계속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하도록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국회 차원에서는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또 미국의 의회가 그 방향성으로 가도록 견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국회 이제 국방위원장이시니까 어떻게 그분에 대한 뭐 보관이나 문제의식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의 개성, 캐릭터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왔다. 북미 회담이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 그 와중에 이제 남북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의 재량권을 더 이렇게 제약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인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원칙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외교적인 측면으로 물론 오바마 시대의 어떤 전략적 인내 그렇게까지 판막이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의사를 또 동맹국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그 의견 또는 우리의 바라는 바가 좀 더 합리적인 선에서 더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국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저희들도 이제 걱정인데 저도 이제 국방위원장으로 이제 취임한 이후에 여러 가지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한미 관계가 거의 6.25 전쟁 이후부터 70년 동안 이제 군사적인 동맹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포괄적인 동맹으로 지금 발전돼 있는데요. 물론 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신뢰와 존중이 되는 그런 상호회적인 어떤 동맹으로 이제 더 질적인 내용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이제 저는 재정립을 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그 미 상하 양원의 군사위원회는 미 행정부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견제와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와 미국 그 의회의 상하 양원의 그 군사위원회하고는 어떤 주기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국방위원장이 되면서 그거를 한번 이제 주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뭐 1년에 전반기는 우리와 가서 같이 회의를 하고 후반기에는 그쪽에서 와서 우리하고 같이 또 제안을 하셨나요? 예, 제안을 이제 그 주미 미 대사관을 통해서도 제안을 해놓고 또 지난 그 10월 말쯤 돼서 제가 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인호페 그 위원장이시고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제 그 아담스 그 위원장인데 그 하원 군사위원장하고는 제가 화상 소통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군사위원장 그때 바빠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다행스럽게 두 분 다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에서 다 당선이 됐어요. 재선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교류 협의체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행정부 내에서는 양국 그 합참의장은 MCM이라는 어떤 협의체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 국방장관 SCM이라는 어떤 정례적인 협의체를 갖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양국의 통수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현안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전시작전권 문제라든지 또 그 우리 주한미군 주둔 그 문제라든지 또 훈련장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현안을 논의합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양국 의회 차원에서 그 주기적인 교류를 하면서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내를.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상당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야 저희들도 이제 그런 그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야가 대표단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여러 행정부 관계자들 만나고 오면은 뭐 일치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갔다 오면은 또 다른 말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국방위원회만큼은 여야가 같이 같은 목소리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그 뭐 상임위와 달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가 소통이나 협치를 할 수 있는 접점이 상대적으로 넓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뭐 남북 분단이라든가 어떤 방향성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여야 간의 커뮤니케이션, 이른바 이제 협치,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 기조나 뭐 나름의 원칙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지론이 제가 야당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론이 국방에 관련된 안보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정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다행히 이제 현재 우리 그 21대 전반기 국방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아주 또 경륜과 그런 분들, 저 중진 의원님들로 또 구성이 돼 있고요. 또 여당 민주당도 군 출신 장군이 2분입니다. 우리 이제 사성 장군 한 분 계시고 제가 이제 장군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당도 국민의힘에도 지금 삼성 장군이 2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군을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이 60만 장병들에 대한 또 지휘도 해본 뭐 이런 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과거와는 달리 뭐 전혀 그런 문제는 없고요. 특히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현안보고라든지 뭐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의원님들 여야 불문하고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뭐 제가 뭐 제안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위원회에서 장관이나 그 군 지휘관들에게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든지 또 명예를 손상시키는 이런 어떤 간혹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강력히 제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60만 장병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또 국민들도 보고 있고 자기 지휘관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뭐 질타를 당한다든지 특히 개인적인 모욕을 당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휘권에 이거는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도 정중하게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혹시 이제 과하게 나가면 다소 이제 이렇게 제지하는 그런 거는 합니다. 민주주의 원칙도 지키고 전문성이나 경륜이 있는 분들이라 서로 이렇게 조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환경이 있는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 협치에 대한 의지도 높으시고, 그러니까 그 나이스하게 이제 잘 국방위원회가 진행되길 바라고요. 그 남북 군사 보장 합의서 국회 비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문재인 정부 내에 가능할지. 현재 비준 사실상 이제 비준과 관련 없이 이제 양쪽이 다 지키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남북 군사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큰 도발이 없습니다. 예,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져서, 물론 비준을 해서, 차기 정부 또는 그 다음 정부도 이렇게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만큼은, 현재 사실상, 이행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든 그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쟁과 평화가 붙어 있는 건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이런 부분들이 재개된다든가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로 가려면 어떤 요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고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좀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미국의 대북한 전략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요. 현재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운신의 폭이 좁다.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와 또 미국의 별도의 제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중의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좀 아쉬운 것은 그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의 문제를 유엔의 제재와 관계없이 그 당시에는 남북 간의 합의로 인해서 그게 풀어갔었던 거거든요. 계속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게 중단이 됐다는 그 자체가 다시 재개하려면은 이제 그 유엔의 제재나 미국의 제재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데요. 상당히 남북 교류, 특히 인도적인 측면에서만큼은 미국의 양해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걸 어떻게 얻어낼 것이냐.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내에서 남북 교류에 지금 또 남북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남북 철도 연결만큼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결단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제재 문제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남북 간의 결단으로서는 현재로서는 다 로드맵도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유엔의 제재와 미국의 제재, 그러니까 철도를 통과하면은 뭔가 수수료라든지 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제재 위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또 유엔이 그 제재 위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인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 만들어내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의 재개나 여러 가지 방안으로도 우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제재의 틀 속에서 예외를 인정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 풀기가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남북 철도 연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륙의 끝점 또 시작점에서 통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그냥 우리 물류라든지 여객을 수송하는 문제라고 보면은 그건 우리의 문제거든요. 북한의 문제라기보다도 또 세계 물류의 순환의 문제고 국제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도 그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그 예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법한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래 봅니다.